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황 작가입니다.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요, 6장 뜨거운 지구. 아마도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었을까. 제가 기억해보지만 전혀 책을 한번 읽었었으나 기억이 없습니다. 네, 우리 책의 357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2019년인) 지금 경제성장을 논하려면 경제성장의 가장 직접적인 함의 하나를 피해갈 수 없다. 다음 100년 동안 지구가 더 뜨거워지리라는 데는 이미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뜨거워질 것이냐다. 기후변화가 유발하게 될 비용은 지구가 1.5도 더 더워지느냐, 2도 더 더워지느냐, 그보다 더 더워지느냐에 따라 매우 다르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패널, 영어가 있는데요. 이걸 읽어야 될지 읽겠습니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그래서 IPCC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영어가 나오면 읽지 말지 고민하는 게, 이 약자를 일단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약자를 계속 사용합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고민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패널, 즉 IPCC가 2019년 10월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연평균 기온이 1.5도 높아지면 산호초의 70%가, 2도 높아지면 99%가 사라지게 된다.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경작지가 사막화되어 직접 영향을 받게 될 인구 수도 1.5도냐 2도냐에 따라 매우 다르다.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으로 유발되었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경로로 갈 유일한 방법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는 점은 이제 과학계에서도 압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다. 2015년 파리 협약에서 각국은 기후변화를 2도 이내 상승해서 막는다는 목표를 정했고, 더 야심차게 1.5도 목표를 염두에 두기로 했다.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IPCC 보고서는 온난화를 2도 상승에서 막으려면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온실가스 가로 열고 이산화탄소 등가량 CO2e 괄호 닫고 배출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25%가 줄어야 하고 2070년에는 제로가 되어야 한다고 추산했다. 1.5도 상승에서 막으려면 2030년까지 45%를 줄여야 하고 2050년까지 제로가 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는 정말로 형평성이 없다. 온실가스는 대부분 부유한 나라에서 나오거나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소비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데서 나온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비용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부담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쪽에서 강한 추동력을 갖기 어렵다는 뜻이니,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약간이나마 희망이 있는 것일까? 50-10 법칙. IPCC 소제목이 50,
대시 10 법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IPCC 보고서는 온난화를 1.5도 상승해서 막을 수 있을 만큼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벌써 취해지고 있는 조치들도 있다. 전기차로 바꾸고 탄소 배출이 없는 건물을 짓고 철도를 더 개설하는 것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무리 기술적인 면에서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또 설령 우리가 석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해도 우리의 소비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지 않는 한 향후에 어떤 경제 성장도 기후변화를 직접적으로 악화시키게 되리라는 점이다. 소비가 증가하면 그것들을 생산하는데 에너지가 들기 마련이다. 우리는 자동차를 모을 때만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있을 때도 탄소를 배출한다. 자동차와 차고를 만드는데 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전기차도 예외가 아니다. 소득 수준과 탄소 배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많이 나와 있는데 기후, 가족 규모 등에 따라 다소한 차이는 있지만 이 둘의 경로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평균적으로 당신의 소득이 10% 높아지면 당신의 탄소 배출이 9% 증가한다. 이 말은 유럽과 미국이 현재까지의 탄소 배출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제는 탄소 배출에서 신흥 경제국, 특히 중국이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실 중국은 현재 단일 국가로서는 최대의 탄소 배출국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많은 부분이 생산은 중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소비는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서 나온다. 소비가 일어나는 곳은 다시 읽겠습니다. 소비가 일어나는 곳을 기준으로 탄소 배출을 다시 계산해보면 북미가 이산화탄소 등가량 기준 1인당 연간 22.5톤, 서구 유럽이 13.1톤이며 중국은 6톤, 남아시아는 2.2톤에 불과하다. 개도국 안에서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이산화탄소를 훨씬 많이 배출한다. 인도와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세계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10%에 속한다. 이들은 이 10%의 배출량 중에서 각각 1%와 10%를 차지하고 전 세계 배출량 중에서 0.45%와 4.5%를 차지한다. 반면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7%는 1인당 연간 탄소 배출 괄호 열고 이산화탄소 등가량 기준 괄호 닫고가 0.15톤밖에 안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50-10 법칙이 나타난다. 세계 인구 중 온실가스로 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는 10%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가장 오염을 덜 시키는 50%의 인구가 전체 배출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약간 넘는 정도다. 부유한 나라 사람들, 더 일반적으로 세계 부유한 사람들은 미래에 발생할 어떤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막대한 책임이 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발트해에서 수영하기입니다. 1990년대 초 6월의 어느 날 아비지트는 친구이자 동료 경제학자인 웨르겐 베이불이 가자고 해서 발트해로 수영을 하러 갔다. 아비지트는 물에 뛰어들었다가 화들짝 놀라 튀어나왔다. 그리고 이후 3일 동안 이가 덜덜 떨렸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 2018년 역시 6월에 우리는 스톡홀름 근처의 발트해 해변에 또 놀러 갔다. 아비지트가 전에 갔던 곳보다 몇백 킬로미터 더 북쪽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 그대로 아이들 장난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물속에서 신나게 장난을 치며 놀았다. 스웨덴 어디를 가든 너무 따뜻해진 날씨가 화제에 오르곤 했다. 아마 모두가 느끼는 불길한 현상이었을 것이다. 우려를 하면서 당장은 그 덕분에 야외 활동 기회가 많아져서 조금 즐겁기는 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기후변화가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구가 2도 더 더워지면 노스다코타 주민들은 반길지 모르지만 댈러스 주민들은 그리 반기지 않을 것이고 델리나 다카 사람들은 견딜 수 없이 뜨거운 날들을 더 많이 견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나만 예를 들면 1957년부터 2000년에는 인도에서 1년 중 하루 평균 기온이 35도가 넘는 날이 평균 5일이었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해 전 세계가 적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금세기 말에는 하루 평균 기온이 35도가 넘는 날이 연간 무려 7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에서는 그러한 날이 26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난한 나라 중에 적도에 가까운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변화의 고통을 더 많이 겪게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뜨거워진 기후의 영향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도 더 적다. 가령 에어컨이 부족하고 가난하니까 에어컨이 선택지 자체가 될 수 없는 논밭, 건설 현장, 벽돌 굽는 가마 등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다. 기온이 오르면 이들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단순히 더 추운 곳과 더 더운 곳을 비교해서는 이에 답할 수 없다. 기온 이외에 수백 가지의 다른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후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특정 지역에서 같은 날짜의 기온이 해마다 변동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어느 해에는 여름이 특히 덥고 어느 해에는 겨울이 특히 추우며 어느 운 좋은 해에는 여름이 시원하고 겨울이 온화하다. 환경경제학자 마이클 그린스톤은 해마다의 기후변동 데이터를 사용해서 미래에 기후변화가 미칠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를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어느 특정한 지역이 특정한 해에 매우 더웠다면 그해 그곳의 농업 산출이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해보다 작을 것인가? 물론 이 방법론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는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기후의 차이가 영속적으로 이어지면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이 추동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알아보는 모델에 반영되지 않는다. 혁신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후의 차이가 영속적으로 이어지면 일시적인 변동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 발생한다. 지표수가 고갈되는 것이 그런 사례다. 요컨대 위의 방법론을 사용한 추산치는 다시 읽겠습니다. 요컨대 위의 방법론을 사용한 추산치는 너무 클 수도 있고 너무 작을 수도 있다. 하지만 추산의 편향이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한 양자 간의 비교는 여전히 유의미하다. 자, 그럼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일반적인 결론은 기후변화의 피해가 가난한 나라들에서 훨씬 더 크리라는 것이다. 미국의 농업도 손실을 보겠지만 인도, 멕시코, 아프리카 등지의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반면 모젤, 벨리 같은 유럽의 일부 지역은 일조량 증가로 포도 품질이 좋아져서 모젤 와인의 품질과 생산량이 더 향상될 수도 있다. 기온 상승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더워지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옥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자료에 따르면 기온이 38도 이상이 되면 24에서 26도일 때에 비해 옥외에서 하는 일에 노동 공급량이 하루에 많게는 1시간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기후에 노출되지 않는 업종, 즉 비제조업 실내활동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포착 가능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아이들은 유난히 더운 해의 경우 연말에 시험 점수가 더 낮다. 그런데 학교에 에어컨이 있으면 이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후 상승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에는 에어컨이 있는 공장이 별로 없다. 인도의 의류 공장에서 기온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 연구에 따르면 일평균 기온이 27에서 28도 아래일 경우에는 기온과 효율성이 별로 상관이 없었지만 기온이 이보다 높으면 1도 올라갈 때마다 효율성이 2%씩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중간에요. 지금 기온이 이보다 높으면, 즉 27도에서 28도보다 높으면 이런 날은 생산일수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느 해에 기온이 1도 오르면 1인당 소득이 1.4% 줄어들지만 이 효과는 가난한 나라에서만 나타났다. 물론 기온 상승은 소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기후가 더 더워질 경우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에서는 시원한 섭씨 21도에서 23도의 날에 비해 폭염 섭씨 35도 이상인 날이 하루 늘어날 때마다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연간 0.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에서는 이 효과가 미국의 25배였다. 네, 이렇게 기온 상승이 후진국에게 더 영향을 미친다. 더 악영향을 준다. 라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생명을 구하는 기술입니다.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고 적절한 기술에 더 잘 접할 수 있게 되면 기후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미국에서 폭염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이 현재보다 6배나 높았던 것으로 추산된다. 이 차이는 더 많은 사람이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으로 거의 대부분 설명된다. 에어컨은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더워진 기후에 적응하는데 사용한 핵심 메커니즘이다. 이 때문에 더운 해에는 부유한 나라에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한다. 에어컨 사용이 여전히 흔치 않은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기온이 오를 때 생산성이 크게 낮아지고 사망률이 크게 오른다. 네, 중간에 설명을 읽겠습니다. 2011년 미국에서는 전체 가구의 87%가 에어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도에서는 이 비중이 5%에 불과했다. 네, 이어 읽겠습니다. 이 나라들에서 향후에 에어컨이 핵심적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사실상 사치품이지만 이 나라들에서도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니어야 마땅하다. 가난한 나라들이 부유해지면 에어컨이 더 많이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1995년과 2009년 사이 중국 도시가구 중 에어컨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8%에서 100% 이상으로 올랐다. 괄호 열고 한 가구당 에어컨이 한 대 이상이 되었다. 가로 닫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 에어컨이 기후위기 자체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에어컨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소화, 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곤란한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사람들을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로 그 기술이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수소, 불화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신형 에어컨이 나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비싸다. 이제 막 사람들이 더 대중적인 에어컨을 구매할 여력이 생기기 시작한 인도 같은 나라들은 특히나 첨예하게 상충적인 교환 관계에 직면해 있다. 에어컨을 돌려 오늘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기후변화를 완화해 미래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2016년 10월 르완다의 키갈리에서 열린 몬트리올 의정서 가로 열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합의 가로 닫고 당사국 회의에서 수년간의 협상 끝에 합의된 수정안은 위와 같은 상충적 교환관계를 헤쳐나가기 위해 세계 각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키갈리 수정안은 세계 각국을
세 범주로 나누어 각각이 따라야 할 경로를 제시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부유한 국가들은 2019년까지 수소 불화탄소 사용을 중단한다. 중국 등 100곳의 개도국은 2024년까지 중단한다. 인도, 파키스탄, 걸프 지역의 몇몇 국가 등 나머지 소수 나라들은 수소와 불화탄소를 감축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2028년 이후로 유예한다. 인도 정부는 인도 국민들이 기후변화의 피해자이자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기후변화의 문제를 다루기보다 국민들의 현재 생명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아마도 인도 정부는 유예 기간에 인도 경제가 성장하면 2028년 무렵에는 기후에 피해를 덜 미치는 더 비싼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리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다. 또 그 사이에 이 장비들의 가격도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10년 동안 옛 모델의 에어컨이 인도에서 매우 빠르게 퍼질 것이다. 특히 수소화, 불화탄소를 사용하는 에어컨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밀어낼 판매처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한 이 에어컨들은 2028년 이후에도 계속 돌아가면서 그 후로도 오랫동안 오염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것이고 이는 지구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지금 행동하라? 물음표가 있는 제목입니다. 에어컨이 제기하는 난제는 인도가 특히 첨예하게 봉착해 있는 현재와 미래 간 상충관계의 한 사례다. 2015년 파리 협약 전까지 인도는 자국의 배출량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인도는 자국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조치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기후 관련 조정 부담은 부유한 나라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입장은 인도가 파리 협약을 비준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내면서 달라졌다. 인도는 감축 계획에 동참하는 대신 에너지 전환의 비용이 될 수도 다시 읽겠습니다. 인도는 감축 계획에 동참하는 대신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댈 수 있도록 부유한 국가들이 국제 펀드를 구성해 유의미한 수준의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인도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지만 앞으로는 인도가 주요 배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늘어나고 있는 중산층이 소비를 점점 더 많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과 달리 인도에서는 인구 중 상당 부분이 기후변화에 이미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오늘 내리는 선택이 유발하게 될 비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인도가 행동에 나서기를 꺼리는 것은 깊이 우려스럽다. 기후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 때문에도 그렇지만 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 사이의 근시안적 사고가 얼마나 지배적인지를 인도의 태도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은 이 상충적 교환 관계가 인도 사람들 혹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로 큰 문제이냐다. 정말로 우리는 오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가? 현재 삶의 방식을 크게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 온난화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을 법한 기술을 개발해 그쪽으로 전환한다면 오늘도 파이를 가질 수 있고 또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몇 년 전만 해도 에너지 전문가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 즉 태양과 바람이 너무 비싸서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원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멍청한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현재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가격은 훨씬 더 싸졌다. 주로는 그 분야의 기술 진보에 힘입은 것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도 상당히 개선되었고 앞으로도 더 개선될 여지도 크다. 2006년에 영국 정부는 전직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였던 니콜로스 스턴에게 기후변화의 경제적 시사점을 알아보는 연구를 발주했다. 최종 보고서인 스턴 보고서에서는 그는 다음과 같이 낙관적인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과거의 패턴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에서도 세계는 기후변화를 피하는 것과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는 것 사이에서 꼭 양자택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에너지 기술과 경제 구조의 변화를 통해 소득 성장에서 유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서는 더욱 가능하다. 강력하고 의식적인 정책적 선택이 있다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기후를 안정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탈탄소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멘. 하지만 여기에는 돈이 든다. 스턴 보고서는 최근의 추세를 토대로 친환경 분야의 기술 진보 속도를 가정했을 때 온난화를 막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탄소 배출을 막으려면 연간으로 전 세계 GDP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의 세계를 지키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한 가지 희망은 연구 개발이 경제적 인센티브에 반응하리라는 것이다. 연구 개발 지출은 그것을 통해 만들어질 혁신적인 제품의 예상 시장 규모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오염을 일으키는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청정 기술을 연구하는데 일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옛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더 비싸지게 만드는 탄소세, 청정 에너지 연구에 대한 직접 보조금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눈덩이 효과를 낼 수 있다. 청정 기술은 더 싸지고 따라서 더 매력 있어질 것이고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개발에 대한 수요와 투자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점차적으로 청정 기술은 오염을 일으키는 기술을 몰아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력 있어질 것이고 우리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 엔진은 이번에는 바람, 물, 태양으로 동력을 공급받으면서 전과 같은 성장률을 가지고 균형 경로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청정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드렸던 조세 혜택과 보조금을 모두 중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매우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없을지도 섬찟할 정도로 이해하기 쉽다. 어쨌거나 오염을 일으키는 기술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는 사람이 줄면 석탄과 석유 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석탄과 석유로 돌아가고자 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석탄과 석유가 재생 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언젠가는 가격이 오르리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공급이 줄어들 것이므로 아마도 우리를 아마겟돈으로 데리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석탄과 석유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따라서 너무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네, 다음 소제목은 공짜 점심 물음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공짜 점심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한다. 연구개발로 청정기술 가격이 낮아지면 기업에도 사람들에게도 청정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상 이득이 된다. 그렇다면 청정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과 지구의 윈윈이 될 수 있다. 공짜 점심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은 언제나 유혹적이다. 사실 너무나 유혹적인 나머지 이것이 기후변화 담론을 온통 지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서 에너지 사용 요금을 낮추어 줌으로써 투자 비용이 저절로 회수될 수 있는 종류의 투자들에 대해 상세한 기술적 추산치들을 계속해서 내놓는다. 가령 많은 주목을 받은 2009년 맥킨지 보고서 미국 경제의 에너지 효율성의 빗장을 풀자 라는 보고서는 에너지 효율성 투자의 이득을 종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추산해 보았을 때 달성 가능하리라고 예상되는 총 에너지 절약분이 1.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2020년까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투자금 5,200억 달러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3년에 국제에너지기구는 다른 것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로 에너지 효율성만 개선해도 우리가 절감해야 하는 탄소 배출량의 49%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러한 전망이 옳다면 우리 앞의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다. 에너지 효율성 격차를 줄이기만 하면 된다. 즉
기업과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화에 투자하는 것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를 찾아낸 그 장벽을 없애기만 하면 된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인가? 초기 비용을 충당할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서인가? 너무 단견을 가지고 있어서인가? 관성 때문인가? 안타깝게도 이러한 쉬운 해결책들에 대해 기술적 모델이 예측한 추산치 말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시도되었을 때 현실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보면 상황은 그리 장밋빛이 아니다. 연방주택 에너지 효율화 지원 프로그램은 미국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가장 큰 규모의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으로 1976년에 도입된 이래 7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마이클 그린스톤과 경제학자들로 이루어진 연구팀은 미시건주에 거주하는 3만 가구 중 무작위로 7,500가구를 선정해서 $5,000 상당의 에너지 효율화 투자 비용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고 선정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에너지 효율화 투자 비용은 단열, 창문 교체 등의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세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첫째,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매우 낮았다.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도 투자 비용을 대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가구 중 겨우 6%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둘째, 에너지 효율화 투자를 하면 에너지 전략 면에서 실제로 이득이 있긴 했지만 참여 가구들의 에너지 요금이 20% 낮아졌지만 기술적 모델이 추산했던 예상 절약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고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했다. 셋째, 예상보다 저조한 절약 실적이 나온 것은 사람들이 에너지 요금이 낮아질 것을 예상하고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리바운드 효과 때문이 아니었다. 여기서 예가 있습니다. 가령 전보다 난방을 더 세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제 괄호가 있습니다. 이들은 집온도를 예전보다 더 높이거나 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자 이어가겠습니다. 즉 기술적 모델이 현실의 가구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해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술적 모델을 설계한 사람들은 매우 낙관적이었다. 장밋빛 추산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가정 단위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 연구자는 구자라트 주 정부의 기후변화 담당 부서와 함께 무작위로 선정된 중소기업들의 무료로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을 제공했다. 네,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구자라트 주는 인도에서 가장 산업화되고 가장 오염이 심한 주다라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컨설턴트들은 각 기업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주정부에서 상당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 투자 목록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자문을 받은 기업 중에서 다시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해 주기적으로 그곳을 찾아가 에너지 효율화 투자를 독려했다. 실험 결과 컨설팅 자체만으로는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적인 새 기술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 컨설팅을 받은 기업이 새 기술을 더 많이 도입하긴 했지만 생산량도 같이 늘어서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량에는 영향이 없었다. 즉 여기에서도 리바운드 효과가 발생했다. 여기에서는 리바운드 효과가 발생했다. 어쨌든 이 사례에서도 엔지니어들의 기술적 모델이 상정한 기대, 즉 새로운 기술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히 저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너무 낙관적이었다. 요컨대 공짜 점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은 기술을 통해 배출을 저감하는 것으로 공짜 점심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야 한다. 단지 더 청정한 자동차를 타는 것만이 아니라 더 작은 자동차를 타거나 자동차 없이 사는 삶에 도 만족해야 한다. 네, 다음 소제목은 친환경에 대한 선호를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은 경제학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선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물질적 소비를 후생의 척도로 삼는 버릇이 있다. 둘째,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의심스럽게 본다. 선호를 바꾸는 것과 관련될 때는 더욱 그렇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선호를 조작하는 것에 대해 철학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부감은 선호는 내재적이고 진정한 것이며 그에 따른 사람들의 행위는 그들의 깊은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경제학자들의 오랜 믿음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행동을 바꾸도록, 즉 가령 소비를 줄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하도록 설득하고 확신시키는 것은 그들의 내재적인 선호 체계를 거스르는 것이 된다. 하지만 4장에서 보았듯이 본질적이고 일관성 있는 선호 체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가령 초콜릿이나 와인의 가치를 얼마라고 느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기후변화에 대해 사람들이 명백한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근거가 무엇인가? 그들이 자신의 손주가 어떤 세상에서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해 몰디브가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아서 그곳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잃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그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 자신의 생활 양식을 얼마나 바꿀 것인가에 대해 명백한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근거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나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 위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희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는 이 가정이 사실이 아닐 것이다. 사실이라면 당신은 진작에 이 책을 덮었을 테니 말이다. 사실 경제학자들 본인들도 그렇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많은 사안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다. 그렇게 하는 것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데도 말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개입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잘 규정된 선호체계, 가령 나는 다른 이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상적인 정책은 환경 피해의 가격을 붙인 후 그 다음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어야 한다. 탄소세가 이러한 접근 방식에 해당한다. 이것은 우리 저자들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받아들이고 있는 아이디어이며 2018년에 노벨상을 받은 윌리엄 노드하우스의 핵심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 오염에 명시적으로 가격표를 붙이면 기업은 자신의 활동에서 그것을 진지하게 계산해 넣게 될 것이다. 오염을 배출해야 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오염을 줄인 다른 기업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 권리를 구매하게 한다는 개념, 즉 탄소 배출권 개념도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탈오염 활동, 즉 나무를 심는 것 등에 나서고자 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 그리고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으로부터 거두게 되는 조세 수입은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탄소 배출권을 넘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도 탄탄한 논거가 존재한다. 기후변화와 싸우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LED 전구에 대해 알지 못해서 혹은 가게에 갈 때 LED 전구 사는 것을 깜빡 잊어서 혹은 기후변화를 막는 것의 중요성을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LED 전구에 얼마나 돈을 더 지불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아직 LED 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정부가 LED가 아닌 전구를 아예 금지하면 이 사람에게 더 좋지 않을까? 금지가 너무 심한 조치라면 사람들이 환경에서 더 좋은 쪽을 선택하도록 정부가 쿡 찔러주는 넛지 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 스마트 미터를 사용하면 전기 수요가 피크인 시간에는 전기 요금을 더 비싸게 물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전기 요금을 낮추는 식으로 과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분명히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최근에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이러한 과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을 때 이쪽으로 옮겨온 사람은 20%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초기 설정으로 두고 원치 않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옮겨가도록 했더니 사용자의 90%가 설정되어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 경우 그들의 진정한 선호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설정된 대로 그냥 있기로 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명백한 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부는 그냥 환경에 좋은 쪽을 도입하기로 결정해도 좋을 것이다. 정답이 없는 또 하나의 질문은 에너지 소비가 어느 정도까지 습관의 문제이냐다. 어떤 소비 형태는 중독과 비슷하게 작동한다. 단지 그 소비 방식에 익숙해져서 계속 그렇게 소비를 하는 것이다. 파리 경제대학은 난방을 매우 적게 하는 녹색 건물을 새로 도입했다. 우리는 파리에서 영구년을 보낼 때 그 건물에서 일했는데 봄과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늘상 춥다고 불평을 달고 살았다. 그런데도 사무실에 스웨터를 하나 놓아두자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몇 개월 동안이나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다. 그 전에 미국 사무실에서 우리는 오히려 난방이 너무 과해서 몇 년이나 괴로워했다. 그리고 스웨터를 가져다 놓은 뒤로는 난방이 잘 되는 건물에서 일할 때에 비해 후생이 감소하지는 하지도 않았다. 지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은 약간의 불편함을 보상하기에 충분했다. 자동차 대신 기차를 타는 것, 방에서 나갈 때 불을 끄는 것 등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행동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이다. 습관적인 행동은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쉽다. 변화에는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일단 바꾸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은 쉽다. 아예 기계적으로 온도 조절 장치를 하나 사서 일단 설치하고 나면 아침과 저녁에 난방을 더 세게 하고 집에 사람이 없는 낮에는 난방을 줄일 수 있다. 즉 오늘의 에너지 소비 선택이 미래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한 에너지 행동의 선택이 실제로 습관처럼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연구도 나와 있다. 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무작위로 선정된 일부 가구에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썼는지 알려주는 에너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했다. 보고서를 받은 집은 그렇지 않은 집보다 에너지 사용이 줄었다. 그리고 보고서 발송이 중단된 이후에도 이 가구들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더 적게 썼다. 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 미래에도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소비가 중독과 비슷하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담배에 그렇게 하듯이 말이다. 높은 세금이 도입되면 처음에는 그 행동을 줄이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일단 적절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행동이 조정되고 나면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조세를 계속 높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을 덜하는 쪽으로 따라서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다들 습관이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에너지 소비는 냉난방과 교통수단의 사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것이 에너지 소비를 일으킨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 전반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취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날 몇몇 경제학자들은 우리의 선호에 습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면서 자랐는지는 현재 우리가 가진 소비 취향을 구성한다. 이민자들은 새로 정착한 나라에서도 어렸을 때 고향에서 먹던 것을 계속 먹는다. 가격이 더 비싼데도 말이다. 한편 습관은 그것을 바꾸고자 할 때 단기적으로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에너지를 잡아먹는 재화들에 대해 미래에 세금이 급격히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하면 그것을 예상해서 미리 익숙해지고자 사람들이 현재 습관을 조정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대기오염은 사람을 죽인다 입니다. 부유한 나라들은
에너지 소비와 관련해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대체로 비본질적인 것들이라는 데서 운이 좋다. 즉 슈퍼마켓에 걸어갈 것인가, 차를 타고 갈 것인가, 기존 전구를 계속 쓸 것인가, LED 전구로 바꿀 것인가 등이 이들이 고려하는 문제다. 정말 중대한 결정에 직면한 곳은 개도국이다. 지난 20년 동안 석탄 소비는 미국과 기타 선진국에서는 약간 줄었지만 인도에서는 3배, 중국에서는 4배로 증가했다. 앞으로 몇십 년 동안 OECD 이외의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는 OECD 국가들보다 4배나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소비를 많이 하는 것, 특히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다. 인도 농촌의 에너지 소비가 현재 매우 낮은 이유는 그들이 매우 위험하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보다 더 적게 소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마땅히 지금보다 많이 소비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난한 나라들을 완전히 면제해 주어도 된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적어도 인도 같은 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에 수반되는 불이익을 부유층만 감수하도록 한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일까? 여기서 인도의 부유층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부유한 미국인 수준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유한 나라들이 펑펑 쓰면서 저질러온 일에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 하지만 개도국을 기후위기 대응에서 면제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불행하게도 2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개도국에 대한 일시적인 유예 조치는 앞으로 한참 동안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기술이 사용되도록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유예라 해도 그 효과는 그렇게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개도국에 있을 것이므로 선진국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크게 불만이 없을 것이다. 둘째,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은 기후 위협을 차치하더라도 개도국이 현재 수준의 대기오염을 지속할 경우 혹은 더 증가시킬 경우 여력이 있는지다. 다시 읽겠습니다. 현재 수준의 대기오염을 지속할 혹은 더 증가시킬 여력이 있는지다.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현재 개도국 국민들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또 다른 문제, 즉 대기오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과 인도는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악화된 나머지 대기오염이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공중보건상의 유해 요인이 되었다. 다른 신흥경제권 국가들에서도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대기오염은 사람을 죽인다. 중국의 화이허강 북쪽에서는 실내에서 석탄 난방을 할 때 보조금이 제공되고 화이허강 남쪽에서 그런 보조금이 없는데 그 때문에 강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건너가면 대기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여기선 이 강을 중심으로 북쪽이 더 춥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대 수명도 강을 건너 북쪽으로 하면 감소한다.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 표준 수준으로 개선되면 무려 37억 년에 해당하는 수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나마 중국의 대기는 인도 대도시들에 비하면 원시의 대기처럼 깨끗한 편이다. 수도 뉴델리를 포함해 몇몇 인도 도시는 지구상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에 꼽힌다. 2017년 11월에 델리 시장은 델리를 가스실에 비유했다. 미국 대사관의 측정에 따르면 당시에 뉴델리의 대기오염 수준은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 값의 48배에 달했다.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대기오염은 명백하게 생명에 치명적이다. 대기오염이 치솟은 11월에는 입원 환자 수가 급증한다. 환경오염과 보건에 관한 랜싯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전 세계적으로 90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때이른 죽음을 맞았다. 그중 250만 명 이상이 인도인이었는데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큰 피해였다. 델리에서 겨울의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순전히 지리적인 불운의 탓도 있다. 하지만 몇몇 요인은 인간이 바꿀 수 있는 행위 탓이다. 중요한 대기오염원 중 하나는 델리 인근 주들의 농촌에서 추수를 하고 난 뒤에 그루터기를 태우는 것이다. 도시 외곽에서 나오는 이 연기는 건설공사 현장의 먼지, 자동차의 매연, 쓰레기를 태우고 난 연기,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조리하거나 겨울철 난방을 위해 밖에서 불을 피우는 연기 등 도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염물질과 뒤섞인다. 델리의 스모그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여기에는 미래의 생명과 현재의 생명 사이에 상충적인 교환관계가 없다.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기 때문이다. 상충적인 교환관계를 굳이 말하자면 소비를 덜할 것이냐, 질식해 죽을 것이냐의 문제일 텐데 이것도 사실은 상충적인 교환관계가 아니다. 직물 제조업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업인 중국의 여행사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대기 오염이 높은 날에는 생산성이 낮아진다. 오염이 심해지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다. 델리는 비교적 부유한 도시다. 인근의 농민들이 농작물을 태우지 않고 묻어서 토지를 높일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도록 도시 주민들이 비용을 감당해 주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 정부는 도시의 옥외에서 불을 지피는 것을 금지하고 추운 밤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난방이 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태우지 않도록 정부가 현대적인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낡은 자동차 혹은 디젤 자동차를 금지하고 혼잡 통행료 등 교통 혼잡을 관리하는 정책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전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산업오염 규제가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강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도시 안에 있는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 중 어느 것도 개별적으로는 문제 해결에 충분치 않겠지만 합쳐지면 명백히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중 어느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한 가지 사례로 인도 대법원에 제출된 한 전문가 소견서에 따르면 200억 루피, 약 3억 달러의 보조금이면 펀자브나 하리아나주 농민들이 농작물을 태우지 않고 묻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광역 델리지구 거주자 한 명당 1000루피, 현재 환율로는 약 14달러, 구매력 평가 환율로는 70달러가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절망스럽게도 대기오염이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이토록 명백해 보이는데도 이러한 대응은 정치적으로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 한 가지 이유는 오염을 줄이는 일이 수많은 사람들의 협동을 필요로 하는 일이어서일 것이다. 또 대기오염이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최근 랜싯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여기서 랜싯은 아마 잡지 이름 같습니다. 최근 랜싯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망을 일으키는 실외 대기오염은 대개 바이오매스, 즉 낙엽나무 등을 태우는 데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실내 아궁이에서도 바이오매스가 상당히 많이 태워지고 있고 이는 막대한 양의 실내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실내와 실외 모두의 대기를 개선할 수 있는 더 청정한 방식의 화덕에 대해 강한 수요가 존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바로 사람들 사이에 청정한 화덕에 대한 수요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한 비정부 기구가 청정한 화덕을 공짜로 나누어 주었지만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고장났을 때 굳이 고치려 하지 않았다. 깨끗한 대기에 대한 수요가 낮은 것은 극빈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청정한 대기를 건강, 행복, 생산적인 삶 등과 잘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도시 슬럼 거주자들에게 농촌에 살았을 때에 비해 도시 생활이 어떤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델리, 즉 도시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 다만 유일하게 환경에 대해서만은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대기오염에 대해 불만이 컸다. 2017년부터 2018년 겨울에 드디어 몇몇 분노한 델리 사람들이 저항에 나섰다.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 학교가 임시휴교를 하자 학생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다. 민주사회가 아닌 중국에서도 정부는 대기오염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의 강한 압력을 받아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인도에서는 대기오염 문제가 머지않아 주요한 쟁점이 되고 그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는 비용이 들더라도 더 청정한 소비 패턴으로 이끌어주는 정책 쪽에 놓여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많은 부분에서 인도는 기존의 기술을 건너뛰고 청정한 신기술로 곧바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가난한 사람들의 가정에 드디어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구식 R 전구가 아니라 곧바로 LED 전구부터 사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새 기술이 옛 기술보다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가령 친환경 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비쌀 것이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만큼 상쇄해줄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부유한 계층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그린 뉴딜 하고 물음표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겨울에 미국에서 꽤 화제가 되었던 그린 뉴딜 개념을 가지고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경제정의 및 재분배 사항과 연결시키고자 노력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힘겨운 싸움이었다. 파리부터 웨스트 버지니아주까지 또 댈라스까지 모든 곳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불리한 계층에게 세금을 부과해 그 돈으로 근사하게 들리는 조치를 취하는 엘리트 계층의 소일거리나 사치품으로 여겨지곤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8년 말에 토요일마다 파리의 거리를 마비시킨 노란조끼 시위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저항에서 시작되었다. 시위대는 유류세 인상이 부유한 파리 사람들, 즉 지하철을 타고 통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양심의 평화를 사려 하면서 그 비용은 교외와 시골 사람들, 즉 차를 모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일한 정부가 부유세를 폐지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곧 이 시위는 프랑스 정부에 막대한 압박이 되었고 유류세 인상은 유예되었다. 미국에선 진보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석탄에 대한 전쟁을 둘러싸고 들끓고 있다. 석탄을 끊자는 취지가 특히 탄광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진보 엘리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겨진 것이다. 그리고 물론 개도국 정치인들은 과거에 부유한 나라들이 내린 선택의 비용을 오늘날 가난한 나라들이 치러야 하는 상황에 대해 늘 분통을 터뜨린다. 이는 매우 타당한 분노다. 그린 뉴딜은 바로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시도다. 그린 뉴딜 담론은 친환경 인프라, 즉 태양열 패널, 초고속 철도 등을 새로이 구축하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가 탄소세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데서 벗어나고자 한다. 좌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탄소세를 과도하게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해법이라고 보고 있으며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대의 주장과 비슷하게 기후 대응의 비용을 가난한 사람이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비판한다. 우리도 탄소세가 쉽게 대중적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다 그렇지만 말이다. 하지만 탄소세가 정부의 세수를 올리려는 목적에서 부과되는 게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힌다면 탄소세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정부는 탄소세를 세수 중립적인 방식으로 부과되도록 고안해야 한다. 즉 탄소세로 들어온 조세 수입을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괄적인 보상으로 다시 지출해 저소득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표시를 잘 안 하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밑줄을 좀 쳐넣었습니다. 이걸 다시 좀 우리 사회에 대입해 보면요. 저는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좀 많이 걷는 걸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걸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많이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이런 걸 지금 세수 중립적 방식이라 했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라면 탄소세가 에너지를 보존하고 전기차를 몰고자 하는 혹은 차를 덜 몰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센티브를 낮추지 않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실하게 못 박아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너지 소비가 습관의 문제임을 생각할 때 탄소세 도입은 사람들이 준비할 시간을 넉넉히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미리 발표되어야 한다.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추가적인 기후변화를 막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새로운 인프라에 투자가 필요하고 생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재분배도 필요하다. 그 비용은 가난한 나라들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의 미래를 다시 읽겠습니다. 그 비용은 가난한 사람들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세계의 미래를 덜 위협하는 방식으로 전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리게 하는데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에어컨 문제만 해도 그렇다. 왜 세계는 인도가 구형 에어컨을 건너뛰고 더 청정한 모델로 넘어가도록 돕지 않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현재의 소비 수준 자체가 높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 그들이 더 좋은 공기를 누리고 탄소를 덜 배출하는 생활 양식을 도입할 수 있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부유한 나라들은 그 돈을 대기에 충분할 만큼 부유하다. 관건은 이 문제를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싸우는 구도로 몰고 가지 않는 것이다. 부유한 나라가 조세와 규제로 자국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가난한 나라의 에너지 및 기술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면 부유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지도 모른다. 물론 둔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성장을 일으키거나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 하지만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가장 부유한 나라들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그로 인해 지구에 득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델리와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또 그 밖에 많은 곳에서 정책 결정자들은 성장을 위해서라는 명목에 숨어 오염 규제를 매우 강화해야 할 바로 이 시점에 되레 발을 질질 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달성한 GDP 성장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 일인가? 모든 논의가 성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데 대해 경제학자들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데이터 중 어느 것도 1인당 GDP를 최대로 높이는 게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학자들은 자원이 재배분될 수 있으며 재배분되리라고 믿고서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데만은 관심을 집중하는 덫에 빠져 있다. 이것은 최근 몇십 년간 이루어진 연구와 경험이 말해주는 바와 상충한다. 지금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불평등이 극적으로 증가했고 이것이 세계 전역에서 폭발 직전으로 끌어오르고 있는 숱한 악영향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이다. 네, 여기서 지금 뜨거워진 지구를 얘기했는데요. 그 뜨거워진 지구를 지금 극심해지는 빈부 차이, 그리고 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 결국은 여력이 있는 부자들이 돼야 한다 라는 지금 이 경제학자 두 분의 부부 경제학자의 시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7장에 들어가겠습니다. 7장의 제목은 자동 피아노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